세계 최대 경제 대국을 자부하는 중국인들이 한국 여권 앞에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반전이 일어난 걸까요? 베이징대를 나온 엘리트였던 그녀가 한국의 저력을 깨닫게 된 놀라운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콕 수완나풍 국제공항에서 입국심사관으로 일하고 있는 29살 파일인 통차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것은 제 과거의 잘못된 편견과 오만함을 고백하고 싶어서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교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용기를 내어 펜을 들었습니다. 저는 소위 말하는 태국의 상류층 가정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은 방콕에서 큰 규모의 중국 수입품 도매상을 운영하고 계시죠. 오빠는 화웨이 태국지사에서 고위직으로 일하고 있고요. 어릴 때부터 저희 집은 중국이라는 존재가 특별했답니다. 저희 집 거실에는 항상 중국 CCTV 뉴스가 나왔고 식탁에는 중국 음식이 올라왔어요. 마치 우리가 태국이 아닌 중국에 사는 것 같았죠, 파일인. 내가 보는 이 물건들, 이 브랜드들 모두 중국이 만든 거야. 앞으로 세계는 중국의 것이 될 거란다. 미국도 일본도 모두 중국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 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중국어를 배우라고 하셨죠. 덕분에 저는 어린 시절부터 중국어 공부에 매진했고 결국 베이징 대학교 국제관계학과에 장학생으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자랑스러워 하시던 표정을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베이징에서의 4년은 제 자부심을 더욱 키웠어요. 세계 각국에서 온 유학생들과 어울리면서 중국의 힘을 직접 체감했거든요. 특히 시진핑 주석의 1대1로 정책이 한창이던 시기라. 중국의 영향력은 정말 대단해 보였답니다. 매일 밤 친구들과 모여 중국의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중국의 시대가 온다고 확신했어요. 그런 배경을 가진 제가 태국으로 돌아와 선택한 직업이 입국심사관이었어요. 사실 처음엔 부모님이 반대하셨습니다. 공무원보다는. 중국 기업에서 일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하셨죠.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어요. 제가 입국심사관이 되면 중국 분들이 태국에 들어올 때 도움을 줄 수 있잖아요. 그게 더 의미 있지 않을까요? 게다가 태국과 중국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운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입국심사관은 공정해야 하는데 저는 처음부터 편향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심지어 교육과정에서 배운 공정성과 중립성이라는 가치도 제 머릿속에서는 중국을 위한 봉사로 왜곡되어 있었죠. 실제로 저는 업무 중에 중국 여권을 들고 오시는 분들에게 특별한 배려를 했어요. 다른 심사관들이 꼼꼼히 확인하는 서류들도 대충 넘기고 영어로 말씀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중국어로 응대하면서 친근감을 표시했죠. 심지어 중국 여행객들이 많이 오는 시간대에는 제가 자원에서 근무를 섰답니다. 반면에 다른 나라 분들에게는 굉장히 까다롭게 굴었어요. 특히 한국 분들이 오시면 더 그랬던 것 같네요. 이유가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가진 자부심이 저는 너무 거슬렸거든요. 저희는 삼성이 한국은 세계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비웃었답니다. 제 기준에서 한국은 그저 중국의 그늘 아래 있는 작은 나라일 뿐이었으니까요. 한국이 잘 사는 것도 중국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죠. 매주 일요일 저희 가족은 다 같이 모여 식사를 하는 전통이 있어요. 그때마다 저는 입국심사관으로서 보는 중국의 위대함을 자랑하곤 했죠. 아빠 요즘 중국 관광객들 정말 대단해요. 명품 가방을 한 아름씩 들고 다니시는데 유럽 관광객들은 비교도 안 돼요. 역시 세계 경제는 중국이 좌우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 일본 관광객들도 예전만큼 많이 안 와요. 중국이 일본을 앞지른 거죠. 오빠는 화웨이의 실적 자료를 들고 와서 설명했고 어머니는 중국 도매상들과의 새로운 계약 소식을 전했죠. 우리 가족에게 있어 중국은 그저 숭배의 대상이었답니다. 주말마다 이어지는 우리 가족의 중국 찬양 모임은 마치 광신도들의 집회 같았어요. 동료들 사이에서도 저는 친중파로 유명했습니다. 다른 심사관들이 중국 여행객들의 까다로운 행동을 지적할 때면
저는 항상 중국을 옹호했어요. 그만큼 큰 나라니까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이해해야 해요. 이런 식으로요. 지금 생각하면 참 한심한 변명이었네요. 하지만 제 오만함은 곧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것도 제가 가장 무시하던 한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부끄럽지만 그때 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얼마나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고백하고 싶어서입니다. 2023년 초 저의 변화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제 자부심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 방콕 시암센터에 올리브영 1호점이 오픈했을 때였어요. 지나가다 본 긴 줄이 너무 신기해서 물어봤더니 한국 화장품을 사기 위해 줄을 선 거라더군요.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중국 화장품도 많은데 뭐가 그렇게 특별하다고 이건 그냥 일시적인 유행이겠지 하지만 우연히 들른 매장에서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어요. 중국 관광객들까지 한국 화장품을 쓸어 담고 있었거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중국어로 이거 한국 거 맞아요? 정품 맞아요? 라고 끊임없이 묻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알던 중국인들의 모습이 아니었죠. 심지어 어떤 중국인 관광객은 우리나라 화장품보다 품질이 좋다고 말하는 걸 듣고 충격을 받았답니다. 그 즈음 태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뉴스가 있었어요. 블랙핑크 리사가 방콕에 고급 아파트를 구매했다는 소식이었죠. 사실 전 리사를 잘 몰랐어요. 그저 한국에서 활동하는 태국 가수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뭐 어때서 그냥 태국 사람이 고향에 집 한 채 산 건데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곧 제 생각이 얼마나 단순했는지 알게 됐어요. 리사의 부동산 구매는 단순한 집 구매가 아닌 전 세계적 스타의 귀환을 의미했거든요. 공항에서 근무하다 보니 리사의 인기를 실감하게 됐어요. 전 세계에서 오는 여행객들이 리사의 나라 태국을 외치며 좋아하는 걸 보면서 한국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크다는 걸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답니다. 심지어 중국 관광객들조차 리사의 포스터를 들고 입국하는 걸 보면서 이건 뭔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입국 심사 과정에서였어요. 어느 날 중국 승객 한 분이 한국 여권을 위조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한국 여권이면 어디든 쉽게 갈 수 있다고 해서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의아했어요. 왜 중국 여권이 아닌 한국 여권을 위조했을까? 그래서 찾아보게 됐죠.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 여권이 세계 3위의 파워 여권이라는 사실을요, 무려 191개국을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다니. 중국 여권의 80여 개국과는 비교도 안 되는 숫자였어요. 심지어 미국이나 일본보다도 높은 순위라는 사실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쌓이면서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공항 면세점에서도 변화가 느껴졌어요. 예전에는 중국 고객들이 유럽 명품을 주로 구매했다면 이제는 한국 화장품 매장에 더 긴 줄이 섰거든요. 심지어 중국 단체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가 한국 화장품 매장이 되어 있었죠. 언니 이거 한국 거예요? 우리 가게는 중국 화장품만 팔아서. 어느 날 저희 어머니의 도매상에서 일하는 직원이 제게 물어보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짜증이 났어요. 하지만 그 짜증이 제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이라는 걸 깨달았죠. 평소 중국 제품만 고집하던 직원들까지 한국 제품에 관심을 보이는 게 못마땅했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우리 가족 모임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항상 중국 제품만 고집하던 저희 사촌 언니가 한국 화장품을 들고 온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좋더라. 중국 거랑 급이 다르다니까. 우리 엄마도 이제 한국 화장품만 쓰셔. 솔직히 말해서 중국 화장품은 품질이 좀 불안정하잖아. 전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심지어 오빠의 와이프까지 중국 화웨이폰 말고 삼성폰 살까봐. 요새 카메라 성능이 대박이래라고 말하는 걸 듣고는 정말 세상이 달라졌다는 걸 실감했답니다. 입국 심사관으로 일하면서 보는 풍경도 달라졌어요. 한국 여권을 가진 분들은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심사대에 서시는 반면 다른 나라 분들은 왠지 모르게 긴장한 모습이었죠. 특히 제가 그토록 믿었던 중국 여행객들조차
한국 브랜드의 쇼핑백을 들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닫게 됐어요. 제가 한국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있을 때쯤 우리 가족에게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시작된 거예요. 처음에는 일시적인 거라 생각했죠. 곧 괜찮아질 거야 라며. 서로를 안심시켰지만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어요. 파이린 이번 달 매출이 80% 이상 줄었어. 이러다가 직원들 월급도 못 줄 것 같다. 아버지의 한숨 소리가 무거웠습니다. 20년 넘게 운영해오던 중국 수입품 도매상이 휘청거리기 시작한 거죠. 중국에서 물건이 들어오지 않으니 재고는 바닥나고 기존 거래처들은 하나둘씩 문을 닫았어요. 어머니는 매일 밤 중국 현지 파트너들과 통화하시느라 잠도 못 주무셨어요.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만 기다려보자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죠.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 안 좋은 소식만 들려왔어요. 50명이 넘는 직원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였어요. 대부분이 10년 이상 함께 일한 가족 같은 분들이었죠. 어떤 분들은 자녀 학비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대출금 상환 때문에 밤잠을 설치셨다고 해요. 더 큰 충격은 오빠에게 왔어요. 화웨이가 미국의 제재로 글로벌 시장에서 급격히 위축되면서 태국 지사도 구조조정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거든요. 오빠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회사가 이렇게 흔들리는 걸 보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사실 나 이직 준비 중이야. 삼성전자의 어느 날 오빠가 조심스럽게 고백했어요. 화웨이에서 고위직이었던 오빠가 이직을 고민한다는 건 상황이 정말 심각하다는 뜻이었죠. 게다가 하필 삼성전자라니 저희 가족에게 삼성은 항상 경쟁자였어요. 화웨이가 반드시 이길 거라고 믿었던 상대였죠. 미쳤어? 너 중국 기업 배신하고 한국 기업으로 간다고? 화웨이가 널 어떻게 키워줬는데? 제가 화를 내자 오빠는 차분히 대답했어요. 파이린, 이제 깨어나야 해봐봐. 삼성은 태국에 대규모 투자하면서 일자리를 늘리고 있잖아.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반면 중국 기업들은 다들 철수하거나 축소하고 있어. 이건 현실이야. 오빠의 말이 맞았어요. 최근 들어 한국 기업들의 태국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뉴스를 심심치 않게 접했거든요. 삼성전자는 태국을 동남아시아 생산기지로 삼겠다고 발표했고 현대자동차는 전기차 생산시설을 짓겠다고 했죠. 수천 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거라는 전망도 있었어요. 설상가상으로 우리 가게의 단골 거래처들이 하나둘 한국 제품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중국 제품만 고집하다가는 장사를 접어야 할지도 모른다고 했죠. 아저씨 미안한데 이제 한국 화장품이랑 전자제품 위주로 가게를 바꾸려고요. 손님들이 다 그쪽을 찾으시네요. 중국 제품은 이제 안 팔려요. 20년 단골에 이런 말을 들으며 아버지의 어깨가 처져갔어요. 결국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여셨죠. 여보, 우리도 이제 변해야 하지 않을까요? 한국 제품 수입도 알아보고 더 늦기 전에 그 말에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중국과 쌓아온 관계는 어떡하고요? 잠깐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을 버릴 순 없어요. 곧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이게 잠깐의 어려움이 아니라는 걸요. 이건 시대의 변화였고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죠. 매일 공항에서 보는 광경이 그걸 증명했어요. 한국행 비행기는 늘 만석이었고 귀국편에는 한국 제품을 잔뜩 든 승객들로 가득했죠. 반면 중국행 비행기는 점점 줄어들었어요. 때로는 절반도 채우지 못한 채 이륙하는 걸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느 날은 중국 관광객이 한국 화장품을 대량 구매하는 걸 보면서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이 들었어요. 예전에는 중국 제품을 사기 위해 전 세계 사람들이 줄을 섰는데 이제는 정반대의 상황이 된 거죠. 파이린, 너무 완고하게 생각하지 마. 시대가 변하는 걸 우리가 어떡하니? 우리도 변해야 살아남을 수 있어. 아버지의 이 말씀이 제 마음을 흔들어 놓았어요. 평생 중국을 신봉하던 아버지도 현실을 인정하는데 제가 이렇게 완고한 건 어쩌면 두려움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믿어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저는 여전히 반발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제 고집이 우리 가족을 더 큰 위기로 몰아갈 수 있다는 걸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 공항에 폭탄이 떨어졌어요. 한국 정부가 태국인 불법 체류자 13만 명을 단 3일 만에 강제 출국시킨다는 소식이었죠.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말도 안 돼요. 어떻게 3일 만에 13만 명을,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건 현실이 되었습니다. 첫날부터 수완나푼 공항은 아수라장이 됐어요. 강제 출국된 사람들로 입국장이 마비될 정도였죠. 입국 심사관으로서 저는 그 혼돈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평소 하루 입국자의 3배가 넘는 인원이 한꺼번에 들어오니 시스템이 감당할 수 없을 지경이었어요. 이럴 순 없어요. 저희 짐도 못 챙겼다고요. 집 계약금도 못 받았는데 어떡하라는 거예요? 애들 학교는 어쩌고 제 가게는요? 직원들 월급은 어떡하죠? 매일 밤낮으로 들려오는 울분 섞인 하소연을 들으며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한편으로는 그들의 사연이 안타까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법을 어긴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불법 체류라는 걸 알면서도 위험을 감수한 그들의 선택이었으니까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제가 아는 집 가정부 팥비의 모습을 입국장에서 마주친 순간이었어요. 팥비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집에서 일하신 분이에요. 저를 자신의 딸처럼 돌봐주셨죠. 파이린 나 알지? 팥비는 울면서 제게 달려왔어요. 10년 넘게 저희 집에서 일하다가 2년 전 한국에 간다며 떠났던 분이었죠. 그동안 한국에서 불법 체류자로 살았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됐어요. 한국에서 식당 일하면서 번 돈으로 아들 대학 등록금도 내고 집도 좀 고쳤어.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됐는데 내년이면 아들이 졸업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 어딘가가 무너져 내렸어요. 팥비는 제게 언니 같은 분이었는데 그분이 불법 체류자였다니, 게다가 그분만이 아니었어요. 강제 출국자 명단을 확인하면서 저는 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입국 심사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들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의사, 교사, 회사원 등 전문직에 종사하던 분들도 있었고 심지어 태국 고위공무원의 자녀도 있었어요. 방콕의 유명 대학을 나온 엘리트들도 많았죠. 모두가 더 나은 삶을 위해 불법이란 걸 알면서도 한국행을 선택했던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한국에서 받는 최저임금이 태국의 평균 월급보다 높다는 것, 초과 근무 수당도 제대로 받을 수 있다는 것, 의료보험 혜택도 좋다는 것, 이런 이야기들이 태국 사람들을 유혹했던 거죠. 하지만 입국심사관으로서 저는 냉정해야 했어요. 매일 수십 건의 위조 여권과 서류를 적발하면서 이런 불법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법 질서가 무너지면 국가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것도요. 한국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저렇게 무자비하게 동료 심사관이 한 말에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불법은 불법이에요. 우리라도 똑같이 했을 거예요. 어쩌면 더 강하게 대처했을지도 모르죠. 문제는 왜 이렇게 많은 태국인들이 불법 체류를 선택했는지 생각해 봐야 해요. 그 순간 제가 한 말에 스스로도 또 놀랐어요. 전에는 무조건 한국을 비난했을 텐데 이제는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법치주의 국가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 정부의 체계적인 시스템이었어요. 1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3일 만에 출국시킬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완벽한 시스템이 있다는 뜻이었죠. 반면 우리는 불법 체류자 문제를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어요. 파이린 너도 봤지? 한국은 확실하더라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잖아. 우리나라였으면 3년이 걸려도 못했을 일을 3일 만에 해치웠어. 아버지의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동안 우리는 한국을 얕봤지만 실제로 한국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나라였던 거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제 출국된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한국의 단호함이 부러웠어요. 원칙을 지키면서도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러던 중 또 하나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국에서 추방된 불법 체류자들 중 상당수가 중국을 통해 한국으로 재입국을 시도하고 있다는 거였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대규모 강제 출국 사태 이후 우리 입국 심사국은 비상이 걸렸어요. 재입국을 시도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 각국의 비자 정책을 철저히 분석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죠. 저는 그 프로젝트의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파이린 자네가 중국어도 잘하고 국제관계도 전공했으니 적임자일 것 같아. 특히 중국과 한국의 비교 분석이 필요한데 자네라면 객관적으로 할 수 있을 거야. 상사의 말씀에 자부심을 느꼈지만 곧 그 자부심은 충격으로 바뀌었어요. 각국의 비자 정책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알게 된 사실들이 저의 모든 편견을 무너뜨렸거든요. 이게 말이 돼요? 한국 여권이 세계 3위라고요? 이 데이터 맞나요? 네, 맞습니다. 헨리 여권 지수로 봐도 더 패스포트 인덱스로 봐도 같은 결과예요. 동료들도 제 말에 놀랐어요.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국가가 무려 191개국. 이건 미국보다도 영국보다도 높은 순이었어요. 제가 그토록 믿었던 중국은 80개국 정도에 불과했죠.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제가 회의에서 발표했죠. 국제사회가 그 나라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보여주는 지표예요. 한국인들의 자부심이 결코 과한 게 아니었네요. 오히려 그들의 자부심은 충분한 근거가 있는 거였어요.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아는 그 한국이 아닌가 봐요. 우리가 멈춰 있는 동안 한국은 계속 앞으로 달려갔던 거죠. 제 말에 동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의 소프트 파워였어요. BTS, 블랙핑크 같은 K-팝은 물론이고 넷플릭스에서 차트 1위를 휩쓰는 한국 드라마들 오스카를 수상한 영화들, 심지어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의 수가 중국어 학습자 수를 추월했다는 소식도 있었죠. 중국은 14억 인구의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잖아요. 근데 5천만 인구의 한국이 문화적으로 이렇게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한 동료의 말에 모두가 공감했어요. 근데 파이린 너 알아? 우리나라 올리브영도 사실은 응, 알아요. 한국 기업이죠. 전 줄곧 태국 기업인 줄 알았는데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한국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고 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매일 사용하는 제품들, 즐겨보는 콘텐츠들, 심지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까지 어느새 한국은 우리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었던 거죠. 이제 이해가 돼요. 왜 그렇게 많은 태국인들이 한국으로 가려고 했는지.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니었던 거죠. 누군가의 이 말에 모두가 공감했어요. 한국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국가가 아니었어요. 더 나은 삶, 더 발전된 문화를 경험하고 싶어 하는 우리의 열망이 담긴 곳이었던 거죠. 그날 밤 퇴근길에 한 동료가 물었어요. 페어링, 너 아직도 중국이 최고라고 생각해?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한국은 우리가 알았던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는 제 편견을 내려놓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기로요. 하지만 그 결심은 곧 저희 가족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일요일 가족 모임, 이제는 더 이상 중국을 찬양하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식탁에 늘 놓여있던 중국 백주 대신 소주가 놓여있는 것을 보고 시대가 변했음을 실감했죠. 아버지께서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여셨어요. 우리 가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너희 생각을 듣고 싶구나.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것 같아 침묵이 흘렀어요. 20년 넘게 중국 제품만을 고집해온 우리 가게는 이제 폐업 직전이었습니다. 제로 코로나로 물건이 안 들어오는 것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수요가 급감한 거였어요. 창고에는 팔리지 않는 중국 제품들만 가득했죠. 아빠, 제가 삼성전자 면접을 봤어요. 오빠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모두가 놀랐어요. 특히 저는 충격이었죠. 화웨이 고위직이었던 오빠가 그것도 삼성전자라니. 예전에 오빠였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합격했어요. 다음 주부터 출근하면 돼요. 연봉도 화웨이보다 더 좋고 무엇보다 미래가 있어요.
화웨이는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계속 밀려날 거예요. 어머니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동안 오빠가 화웨이에서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고 계셨나 봐요. 급여가 밀리고 거래처들이 하나둘 끊기고 동료들이 떠나가는 걸 보면서 얼마나 고민했을지. 하지만 저는 왠지 모를 배신감이 들었어요. 오빠, 어떻게 우리가 그동안 중국을 얼마나, 이건 우리 가족의 정체성을 버리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께서 차분히 말씀하셨어요. 파이린, 이제 그만하자. 냉정하게 현실을 봐야 할 때야. 아빠도 결심했어. 한국 제품을 들여오기로 이미 다 알아봤단다. 내 아빠마저 우리 가게에 오는 손님들 봐. 다들 한국 제품 찾아. 중국 제품은 재고로 쌓여 있고 이러다간 다 망해. 직원들 생계도 있는데 우리가 고집만 부릴 수는 없잖니. 아버지의 말씀은 계속되었어요. 이미 한국의 여러 기업들과 접촉했다고 해요. 모두 제가 그동안 중국의 경쟁자로만 여겼던 기업들이었어요. 한국 기업들은 달라, 품질 관리도 철저하고 애프터 서비스도 확실해, 거래 조건도 공정하고 이게 바로 선진국 기업이구나 싶더라. 중국 기업들처럼 갑질하거나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일도 없어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평생 믿어온 중국 우월주의가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요. 베이징대에서 배운 것들, 제가 확신했던 것들이 모두 허상이었단 말인가요? 교수님들이 그토록 강조하던 중국의 세기는 착각이었던 걸까요? 파이린, 넌 입국심사관이잖아. 매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느낀 거 없어?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오빠의 질문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맞아요. 제가 보는 현실은 분명했어요. 한국행 비행기는 늘 만석, 귀국편에는 한국 제품을 가득 안고 오는 사람들, 심지어 중국인들조차도요. 얼마 전에는 중국 국적의 승객이 한국 화장품을 200개나 가지고 오다가 적발됐을 정도예요. 내일부터 가게 인테리어 공사 시작할 거야. 한국 제품 전문 매장으로 바꾸기로 했어. 이미 계약도 다 했단다. 아버지의 단호한 어조에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 어머니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죠. 파이린, 우리가 중국을 좋아했던 건 중국이 강해서가 아니었을까? 근데 지금 정말 강한 건 한국인 것 같아. 강한 줄 알았던 건 실은 크기였던 거고. 그 말씀이 제 마음을 흔들어 놓았어요. 우리는 정말 강해서 중국을 동경했던 걸까요? 아니면 그저 강해 보여서였을까요? 억지로 만들어낸 자부심과 진정한 자부심은 달랐던 거죠. 다음 날 저는 평소보다 일찍 공항에 나갔어요. 여전히 입국장은 한국에서 온 승객들로 붐볐죠. 그들의 당당한 눈빛, 자신감 넘치는 태도, 이제는 그게 단순한 오만이 아니란 걸 알겠어요. 그들에겐 그럴 만한 자격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한 승객이 제게 건넨 한국 여권을 보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존경해야 할 것은 보이는 힘이 아니라 진짜 힘이란 걸요. 허세가 아닌 실력, 과시가 아닌 실천, 한국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새로 단장 중인 우리 가게를 봤어요. 중화무역이라고 적혀있던 간판이 내려지고 있었죠. 20년 넘게 우리 가족의 자부심이었던 그 간판이요. 파이린새의 간판 문구는 내가 정해줬으면 해. 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저도 변해야 할 때가 온 거예요. 시간이 흘러 우리 가게는 코리아 프리미엄이라는 새 간판을 달았어요. 제가 제안한 이름이었죠. 더 이상 거짓된 자부심이 아닌 진정한 가치를 팔고 싶었거든요. 변화는 생각보다 빨랐어요. 한국 제품을 찾는 손님들이 늘어나면서. 매출은 3개월 만에 예전의 2배를 넘어섰죠. 특히 놀라웠던 건 중국 관광객들의 반응이었어요. 한국 정품 맞아요? 중국에서는 가짜가 너무 많아서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때 저는 중국 제품의 품질을 무조건 옹호했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한국 제품의 진품 여부를 확인해주는 입장이 되다니요. 오빠도 삼성전자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그의 화웨이 경력은 오히려 장점이 되었다고 해요. 중국 시장을 잘 아는 인재가 필요했다나요? 문화적 배경도 비슷한 한국 기업의 포용력이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입국 심사관으로서도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한국의 불법 체류자 단속을 이해하게 됐거든요. 그들의 정책이 얼마나 합리적이었는지, 왜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룰을 지키는 것, 그게 바로 선진국의 조건이에요. 제가 신입 심사관들을 교육할 때 하는 말이에요.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었죠. 원칙을 지키면서도 효율적으로 단호하면서도 인도적으로. 이게 바로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가족들과 함께 새로운 사업 방향을 고민하면서 우리는 더 큰 그림을 보게 됐어요.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양국의 문화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싶었거든요. 태국과 한국 서로가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면 좋겠어요. 우리 가게는 이제 한국 제품을 파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공간이 되었어요. 한국어 교실도 열고 한국 음식도 맛볼 수 있게 했죠. 특별히 자랑스러운 건 우리 직원들 중 5명이 합법적으로 한국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다는 거예요. 얼마 전 한 기자가 저희 가게를 취재하러 왔어요. 원래는 중국 제품 전문점이었다고 들었는데 왜 바꾸셨나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진짜 가치를 알게 됐기 때문이에요. 한국은 우리에게 단순한 경제 파트너가 아니에요. 배울 점이 많은 선배이자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동반자죠.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우리 가게 간판을 보며 미소 짓습니다. 더 이상 허상을 쫓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진정한 가치를 발견했다는 자부심, 그리고 무엇보다 새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을 느끼죠. 마지막으로 저는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우리는 때로 편견에 사로잡혀 진실을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현실을 읽는 그대로 받아들일 용기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답니다. 한국이 저에게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교훈이에요. 제 이야기가 태국과 한국의 더 나은 관계를 위한 작은 디딤돌이 되길 바라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태국 입국심사관 파일인 통찰 씨의 감동적인 사연 감사하며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